네, 안녕하세요. 2023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올레 포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산 온마음센터 김선식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 강연에 앞서 안산 온마음센터 정혜선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온마음센터 정혜선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들 보내고 계셨는지요? 요즘 더위만으로도 힘든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온마음센터에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온마음센터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7월부터는 온마음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10주기 준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신 이제 7월부터 제가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을 맡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래 포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승현 박사님과 또 우리 이야기 손님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진행은 김선식 사임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분의 명복을 빌며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자리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원래 포럼은 현재 비욘디 무지개 재단 이사장님이시자 혐오 표현에 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내셨고 헌법과 인권에 대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이승현 박사님을 모시고 혐오 표현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승현 박사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승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혐오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포함해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강의에 오늘 다루는 주제 내용상 혐오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심리적인 지점에서 사실 나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시간이라고 하는 좀 한정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결국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순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혐오 표현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중심으로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어떤 참사 피해자 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금 사례들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네. 자, 일단 먼저 사실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서는 이 단어 자체가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든가 혹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 자체로 충분히 담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부터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이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혐오 표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그러니까 혐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제 등장을 했나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건 혐오 표현이 언제 등장했냐가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한국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2013년 전후 정도부터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2013년 전후 특히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00년대 정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잠깐 나오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소수자 차별 문제로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떤 이게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었던 시기는 2013년 전후 정도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계실 내용이 아마 2014년도 즈음에 있었던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이 단식 투쟁 앞에서 이 일간 페스트라고 하는 지금 그 후에는 이제 보수 경향의 어떤 사이트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사람들이 나와서 정모를 하면서 폭식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혐오 표현이라든가 혐오라는 이야기는 일단 둘째치고 1차적으로는 일단 너무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반응들이 당시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강남역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시는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이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가해자가 여성이 오면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성이 들어왔을 때는 계속 지나가다가 여성이 들어왔을 때 살해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여성 혐오 그리고 여성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이 행동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커지게 됐었던 또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주도에 이제 예멘에서 온 예멘 난민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멘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어떤 혐오, 이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이 표현들이라든가 인터넷상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당시에 뭐 가짜 난민이라든가 혹은 이 정부에서 난민들한테 이 막대한 어떤 지원금을 준다거나라고 하는 어떤 허위 뉴스라든가 허위 정보들이죠. 이 인터넷이 돌아다닌다거나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아마 좀 굵직하게 혐오 표현이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가 된 것이죠.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한 것이. 자, 그러면은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 어떠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혐오 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역어입니다. 영어를 번역한 것이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트 스피치를 요즘 혐오 표현이라고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에 따라서는 증오 표현, 혐오 표현, 증오 발언, 혐오 발언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이니까 영어권 국가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되겠죠.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미국에서 사용을 했었던 단어이고요. 이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신조어죠.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헤이트 스피치는 1960년대, 70년대 걸쳐 가지고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 그리고 여성차별 철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성소수자 차별 철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60년, 70년대를 거쳐 오면서 기존의 이 미국 사회에서 특히 차별과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서 미국에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 있죠. 인종차별적인 발언 혹은 인종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레이시스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를 확장하면서 나온 게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제 흑인차별 철폐 운동 그리고 그 어떤 결과로서 흑인에 대한 인종에 따른 어떤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뭐 흑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법률들도 어떤 폐지가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흑인들의 이 차별 혹은 차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어떤 운동들, 목소리들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60, 70년대 걸쳐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들의 어떤 목소리, 어떤 차별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어떤 소수자들, 특히 가시화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던 그러한 다른 소수자들도 함께 연대를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차별의 문제이고 부당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이제 이해하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소수자 운동들은 확산이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다른 이 차별 운동들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인종 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장애에 따라서 성적 지향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차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표현들도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더 포섭하면서 나온 게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용어의 뜻 자체가 이 차별을 어떤 받아온 그런 집단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사회 말고 그 바깥에 다른 국제 사회로 또 조금 더 눈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러한 표현들 다시 이야기하면 인종 등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의 경험을 차별을 받아온 어떤 집단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적인 표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 등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제재를 가하거나 국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이미 국제사회에서 1950년대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인권 조약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률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국가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미 이 국제사회에서 1950년, 60년대 이미 존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국제사회에서 1950년, 60년대에 이제 인종의 어떤 인종에 대한 적대감, 혐오들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폭력을 확산시키는 선동을 시키는 그런 표현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권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 인권 조약들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과 함께 특히 어떤 유럽 사회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법률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들이 소위 보통 이야기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들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인권 조약들을 제가 이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것들을 미리 이제 일찍이 만든 이유는 이거는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경험들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독일의 어떤 나치 정권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어떤 당시 이제 독일 나치 정권에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했던 집단들에 대해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이제 집단 학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인이라고 집시라고 보통 많이 아시고 있는 뭐 로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불가능한 어떤 질환이라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동성애자도 모두 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독일에 의해 가지고 즉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2차 대대전 이후에 이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 중에서 도대체 왜 그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어떤 정리한 게 여기서 보시는 뭐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내용은 어떤 사회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 학살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바닥에 어떤 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근데 이 편견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는 처음에는 어떤 편견 안에서의 어떤 뭐 어떤 모욕적인 말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멸칭을 쓴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러한 표현들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더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흑이니까 고용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차별로 그리고 이런 차별들은 또 제도적인 법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 이런 것들이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한 폭력 행위들 그래서 특정 인종이니까 혹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성별이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이루어진 폭력 행위 이런 폭력 행위들은 주로 강력범죄 형태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범죄, 뭐 혐오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같은 경우 주로 강력범죄로 굉장히 잔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이따 보는 어떤 혐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차례로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에서 집단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독일에서도 1930년대 나치 정권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 이제 콘텐츠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시 1930년대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이 유행을 합니다. 이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뭐 정권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뭐 유대인이 얼마나 어떠한 사람들인가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뭐 영화라든가 다큐라든가부터 해서 소설 뭐 그림 포스터 여러 가지가 확산된 게 이게 1930년대 독일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정사실화 역시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역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역시 저 사람들 문제가 맞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유대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유대인과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은 문제니까 이런 어떤 법률을 만든 게 좀 과도하다 아니다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 문제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관념들이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폭력 행위까지 확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앞서 본 것 같이 인종에 따른 인종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선동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법률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 사회의 이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지점에서 쭉 본다라고 하면 이제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혐오표현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표현이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뭐 모욕이나 어떤 뭐 비하하거나 뭐 멸시하거나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들, 이 사람 나가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죽어도 싸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집단에 대해서 하거나 혹은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집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서서 어떤 배경들을 보시면은 차별이나 어떤 폭력에 계속 노출이 되어 왔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혐오 표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혐오 표현들은 그래서 이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혐오 표현이 이런 것도 혐오 표현인가요? 이런 어떤 질문들 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혐오 표현을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이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든 국가든 혹은 사회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는 이미 7, 80여 년 동안 있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상황까지 다 더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사실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어떤 지점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개의 판례라든가 아니면 사건이라든가 그와 같은 어떤 논의들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점들을 이제 이런 지점에서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혐오 표현의 어떤 특징들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장 보통 가장 전형적인 어떤 혐오 표현, 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혹은 성별이나 장애, 뭐 종교 등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들, 이러한 혐오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이 피해 참사자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표현들도 그 양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특징들 중에서 한 가지는요. 이런 어떤 이 혐오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뭐 대표적으로 인종에 따른 예를 들어서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뭐 여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죠. 혐오 표현이 문제되기 전에도 그거는 존재했습니다. 존재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이러한 표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등장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잠깐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견들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인 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센병 환자, 한센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센인들을 일단 보기가 힘들었었죠. 일정한 소록도 등 일정한 공간에다가 격리를 해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안에는 가까이 가면은 그러면은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거기에 더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사람을 격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한센인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위생상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문화적으로 전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도 있는데요. 이
부지불식간에 혹은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에서 잘 끊기지 않고 또 편견이 한 어떤 지점에 편견이 발생하게 되면 그 편견이 쉽게 가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센인 환자를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게 8살, 9살 정도 어릴 때 나이였었는데요. 그때의 그 계기가 그러니까 처음 봤었던 이유가 그 국도 있죠. 가족들이 국도를 타고 이제 쭉 가다가 국도에 이제 여러 이 과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과일을 따가지고 팔죠.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여기 세워가지고 과일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잠깐 이제 국도에 옆에 길에 세우고 어머니가 이제 과일을 사러 딱 나가는데 저 이제 어리니까 엄마 같이 나갈래 하면서 나갔어요.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해, 나오지 마, 문둥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센이 환자를 봤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습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그 편견으로서 계속 지속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더 적대적인 형태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권익이라든가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목소리 집회 이러한 것들이 확산이 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공포감이나 위기감을 가지면서 저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들이 편견을 넘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붙여가지고 뭐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시위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요거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시위 사진입니다. 1970년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흑인 차별 철폐 운동들의 어떤 성과로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시기인 거죠. 1970년대에 흑인의 어떤 인권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시기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흑인하고 백인 간의 이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들도 폐지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위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방공사당도 큰 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race mixing is communist라고 여기 피켓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인종 간에 섞이면은 빨갱이 뭐 요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1980년대 역시 미국에서의 시위인데요. 이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소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소유자, 당시에 동성애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금 맥락은 성소유자가 되는데요. 성소유자 이 인권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었습니다. 여성 게 70년대이었었는데 이건 지금 1980년대 시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한국에서 익숙하게 많이 볼 수 있는 피켓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신이 이제 이 동성애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런 피켓을 가지고 이제 반동성애 시위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기존의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그 차별을 받아온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요거는 한국 상황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한국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2000년대 초반에 다음 카페 등등 이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문화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고러한 이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가.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주민들이 이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인 거죠. 내용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런 어떤 이 혐오 표현의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점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뭐 자연적인 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적인 뭐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떤 재난 상황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구의 어떤 탓으로 돌리기 힘든 그런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공포들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투영시켜서 거기에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히 재난 상황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들 있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존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분노를 투영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나오고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지점들을 요걸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이유는,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이러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은 내가 혐오 표현을 한다, 내가 하는 표현이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모욕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욕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욕설을 하는 사람도 어쨌든 간에 욕설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혐오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좋은 것이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게 혐오 표현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사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되게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시위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시위에 보시면요, 여기 피켓에 우리는 장애우를 혐오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하는 단어도 논쟁적인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설명하지 않고 갈게요. 자,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긍심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이 한 번이라도 이 당당하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나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퍼레이드인데요. 이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 미국에서 1969년에 있었던 이 시작을 됐었던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 철폐 운동의 시위를 기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이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07년, 8년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동성애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마치 2013년, 14년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번 이제 이 행사 때마다 이제 이 나와가지고 이 반대 시위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위 중에 한 장면이고요. 여기 피켓을 보시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앞에 잠깐 봤었던 다문화 정책 반대 카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여기는 인종주의자 모임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어떤 특징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내용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러분은 이제 일본에 있는 혐한 시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혐한 시위에서 이 혐한 시위를 주도했었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게 2013년 14년대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잦아든 부분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2013, 14, 15년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혐한 시위가 이루어졌었죠. 이 혐한 시위를 주도했었던 단체 이름이 제특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특회, 이 내용이 이게 줄임말인데요. 이게 제일 조선인 한국인, 그러니까 제일 코리안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주장을 하는, 이 단체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이 한국인들, 조선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특권이 부여가 돼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권이란 말이 붙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혐오표현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 혐오표현 하는 사람은 이게 정당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 더 나아가면은 이 표현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독재이고, 오히려 특권이고, 오히려 문제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오히려 정당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혐오 표현을 이야기할 때도 과거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여성 혐오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좀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요즘은 인터넷 좀 덜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보스라치라고 하는 이 말도, 이것도 벼슬아치와 그다음에 여성의 성기를 더한 말이죠. 그러니까 벼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벼슬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하적으로 쓴 일종의 신조어로서 쓰인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여성이 결국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혐오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보신 것 같이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되는데요. 혐오표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는 혐오표현의 특징 이제 4가지 정도로 제가 요 정리를 해놨는데, 이 4가지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혐오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뭐 우리 어떤 다른 이 국제 인권 조약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어떤 법제에서의 어떤 판례 사례라든가, 혹은 또 인터넷의 이 어떤 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들로서 이해되어지는 어떤 말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있는지 보시면요.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표적 집단인 타겟 그룹을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헤이트 스피치는 모두 타겟 그룹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아무나한테 이런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꼭 집어서 그 집단만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타겟 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겟으로 하는 이 집단이 아무튼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들어갑니다. 그게 혐오 표현 들어가든 아니면 그게 전제로 깔려 있든 간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의 사람들이 뭐 속성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그 인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흉악하다라던가, 뭐 혹은 뭐 무지하다거나 아니면 모자르다거나, 뭐 혹은 그런 어떤 그 집단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 집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단을 그냥 두면은 문제가 발생한다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뭐 사회에 해악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국가 안보를 포함해서 어떤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도덕적이고 선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이 문제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쫓아내라, 추방을 해라, 나가게 해라, 아니면 뭐 죽여라, 이런 경우 이런 형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권리 보장을 못하게 만들거나 법적인 권리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 좀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속성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지점에서는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말한 대로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어 표현이 욕설이나 뭐 비하하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뭐 이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들로만 나오지는 않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금방 본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종은 이 범죄율이 높다라던가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왜곡된 사실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하고 형어 표현이 중간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가 있으니까 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결국 무슨 법을 만들라, 무슨 정책을 만들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표현이라든가 정치적인 표현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어 표현이 나타나는 어떤 양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살짝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본 것 같이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잠깐만요. 네. 좀 거리가 살짝 멀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같은 경우 오른쪽에 두 번째 칸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라던가 이런 어떤 이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형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좀 극단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혐오범죄, 증오범죄 같은 경우도 특히 이 증오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강력범죄보다 더 잔인성을 띠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나오는 이유는 이 행위 자체가 일정하게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살인 행위를 예를 들어 폭력 행위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폭력이 나쁘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난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잔인해지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형어 표현이 담고 있는 표현들이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거나 극단적인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형어 표현 헤이트란 말이 들어가는 지점도 그냥 어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훨씬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혐오 표현들 같은 경우도 종종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어떤 이 집단 같은 경우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어떤 이미지로 자극적으로 어떤 나타낸다거나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의 혐오 표현을 어떤 이미지로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점들도 뭐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른쪽 위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혐한으로 이제 유명한 DHC라고 뭐 한국에서도 이게 화장품 팔고 있는 회사였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 이제 회장이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DHC 그 화장품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순수 일본인만 있는 회사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이 제일 한국인들, 제일 코리안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우생학적인 이야기를 뭐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은 열등하다거나 흑인은 어떻게 생겼다거나 어떤 인종은 이렇게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어떤 전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혐오 표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계속 확산이 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 그러니까 공인들이죠.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 이의 발언으로도 확산이 되고요.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학문적인 어떤 학자들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 혐오 표현을 기반으로 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사실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혹은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있던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초반에 많이 이야기 나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혐오 혹은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어졌었습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같이 전형적인 혐오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들은 유사하거나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지점들이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서 묶어 볼 수도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얘기한 혐오 표현의 개념 안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혐오 표현의 개념 안에 포섭을 하냐 안 하냐가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표현들이 왜 발생을 하고 어떤 양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그러니까 어떠한 해악성을 가지냐,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이 지점들이 이 지점들을 파악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빨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지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지점에서 과거에 이 4.3 제주 4.3이라든가 아니면은 5.18 광주 5.18의 어떤 희생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지점들도 함께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도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몇 가지 이제 양상들, 혐오의 어떤 양상들을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일단 잠깐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명예훼손입니다. 우리가 혐오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포섭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 중에서 일부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부만 가능해요. 일부만 가능한데 일단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앞서서 봤었던 내용들하고 많이 유사한 지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벼슬이라든가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을 이 굉장히 자극적인, 사실 이거는 지금도 입에 올리기가 되게 힘든데 뭐 어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이 모욕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기사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재난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데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하는간에 당시에 어떤 보상금이 얼마라던가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보상을 이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정확한 정보라든가 혹은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나온 어떤 기사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 요런들 내용들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을 어떤 축소시키는, 그래서 어떤 참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어떤 특징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어떤 이 재난에 대한 재난을 경험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재난들이 결코 그러니까 이 재난들이 개인의 책임의 문제
문제이고 혹은 어떤 우연한 불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지 사회적인 문제나 혹은 국가가 대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가치의 차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지점에서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혹은 사회나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의 문제이고 우연의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나 국가의 탓, 남의 탓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에 어떤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는 이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 제도적인 어떤 국가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라든가 혹은 이 사회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사회를 쉽게 말하면 시끄럽게 한다거나 혹은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가중을 시킨다. 그걸 통해서 국가를 어떤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게 더 나으면 국가 안보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종북이나 빨갱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앞서서 우리가 본 혐오, 앞서 본 예를 들어서 종북 같은 경우는 한참 그 2009년, 10년, 11년 이럴 때 차별금지법 반대, 반동성애 운동에서 이야기하게 종북 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이 이야기를 하는 건 종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엮이게 되는데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종북 빨갱이 이거는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모욕이라든가 아니면 멸시, 어떤 욕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혐오의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참석 피해자들에 대한 이 양상들을 이제 연구한 이 논문들 요 이제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한 이제 연구들에서 이제 제가 참고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는 어떤 표현들 이 표현들을 하는 이제 그 표현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소스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어떤 내용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혐오 표현의 내용이 이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예멘 난민 사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예멘 난민이 들어왔었을 때 인터넷에서 돌아다녔었던 소위 얘기 팩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1인당 138만 원을 지원해 준다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닌 표현이죠. 실제 지급이 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관계와 관련이 사실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0.1%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예멘 난민 같은 경우는 이 138만 원 같은 경우는 만약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은 인정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이 최저소득으로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나오는 건데 같은 난민 인정률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몇십 명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인에 대해서 흑인은 폭력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통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흑인이 흑인이 사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통계, 그러니까 미국에 사용됐었던 통계인데요. 이 통계 같은 경우도 들여다놓고 보면은 이 범죄 통계를 작성할 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뽑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어떤 빈곤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색 인종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뭔가 통계를 놓고 통계를 보니까 역시 흑인들이 범죄율이 높지 않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혐오 표현이 기반이 되는 혹은 혐오 표현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인 맥락 있죠. 이 배경, 이 맥락. 그래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비백인한테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혐오 표현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혐오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또 이념적인 낙인 찍기. 그래서 이념적인 낙인 찍기의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북이라고 한 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건 내용의 이 내용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피해자 이 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 권력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앞에서 봤었던 동성애 독재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일 한국인이 특혜를 받는다, 특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부분들,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현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 고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보시면은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죽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도 피해자가 문제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에 봤었던 특징들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 극단적으로 어떤 멸시적인 그러한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팩트와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뭐 지원금을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점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이야기하거나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백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비슷한 형상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서 본 것 같이 정치적인 표현들, 정책적인 표현들로도 확산되는 가운데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편으로 정치적 어떤 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되는 그런 어떤 소스로 사용되는 지점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위로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온라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죠? 어떤 피해자들이 혹은 어떤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어떤 권리나 어떤 권익을 주장할 때 여기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작년 사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하는 어떤 욕설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퀴어 문화 축제 성소수자의 이제 퍼레이드에서 인천에서 처음 1회째를 했었던 때
때였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특히 크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아이 퍼레이드를 막고 밤까지 계속 막고 행진을 못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행진을 할 때는 행진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서 이 깃발을 뽑거나 뺐거나 아니면은 뭐 혐오 표현을 이 극단적 혐오 표현을 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은 여러 이 어떤 이 피해 이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세월호와 이태원 이 참사의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는 그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순히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혐오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 혐오하는 표현 그냥 이야기하면은 극단적으로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혐오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혐오 표현은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단순히 들은 불쾌해서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이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을 받아온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차별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불쾌하고 끝난 게 아니죠. 오늘 하루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이전에 겪어왔었던 어떤 불안, 공포, 어떤 힘든 폭력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이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해악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시민의 어떤 일원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일상에 대한 안전, 일상을 내가 기존과 같이 평온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차별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기존의 이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해서 이 차별 의식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1930년대 독일 예를 들었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진짜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도 그래도 그게 정당하긴 정당해라고 하는 것까지 확산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혐오 표현은 공론장을 왜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론장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별이나 폭력을 확산시키고 그거를 차별 철폐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 그리고 이런 어떤 방법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팩트를 어떤 사실관계를 확산시키를 통해서 혹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 문제이고 그래서 혐오 표현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자, 일단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혹은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그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 게시물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향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을 향해서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혐오 표현의 특징은 집단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적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규제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가? 라고 하면은 법률을 만든 게 최선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점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한편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에서 일정한 어떤 선언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의 어떤 다수는 이 표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점에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혐오 표현 특징이 아까 본 것과 같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실 과연 얼마나 감소를 할 것인가
오히려 이 표현들을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우회적으로 계속 사용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용어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신조어로서 또 멸시적인 용어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그냥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시민사회 대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든가 어떤 차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결국 교육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지점은 우리가 앞서서 여러 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들 이 참사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것이 왜 일어났고 이 일어난 것에서는 어떤 국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고 국가가 그만큼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 저는 헌법이 전공해서 그래서 헌법적인 요청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그죠? 그런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혐오편을 어떤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살짝 제가 질문이 오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 방법은 사실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의 어떤 다양성. 인간이 어떤 다양하고 인간이 어떤 인종이 딱딱 나뉘는 게 아니죠. 장애가 뭐 어디서부터 장애고 어디서부터 아니고라고 잘라볼 수 없어요. 사실 성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어떤 다양성을 어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더 풍부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혐오 표현에 함께 대응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연대가 중요하고 기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고 경험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 어떤 사회적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논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더 쉽게 사실 더 고민하는 거. 그리고 왜곡된 어떤 정보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어떤 작업들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또 대응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지점은 사실 미디어나 특히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서 알찬 내용의 강연을 해주신 이승현 박사님 감사합니다.